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작년 5월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베트남의 대표적 서민 음식인 쌀국수 식당을 찾아 식사하는 사진이 전 세계 외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들도 일제히 이 사진을 보도했죠. 우리 언론들은 베트남 국민과 친밀감 높인 쌀국수 외교, 하노이 시민들 열렬히 환호 같은 해설로 이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인 보수 매체인 TV조선은 소탈한 서민 스킨십에 화해를 담았다며 이 쌀국수 외교를 정말 부럽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외교적으로 정확히 같은 의도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서민 식당 방문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문 대통령이 두 끼 연속으로 혼밥을 하고 있다며 리커창 총리가 의식적으로 문 대통령과 식사를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의 서민식당 방문을 그렇게 칭송하고 부러워하기까지 했던 매체가 문 대통령의 서민식당 행보를 그렇게 철저히 혼밥 프레임으로 호도하는 걸 보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긴 세월 보수가 집권해온 것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참 악랄하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혼밥 보도 되돌아보면 대단한 겁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 대단한 게, 예를 들어서 리커창 총리 만나자는데 일부러 피했을지 모른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조선일보 특유의 독심술 기사인데, 제가 분류하는 카테고리에 의하면 북한 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예. 북한 지도자가 이런 마음에서 이런 거 했다라고 독심술 기사 쓰는데, 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국가 정상이 방문할 때는 몇 주 전에 가가지고 미리 모든 일정을 합의하거든요. 양쪽이. 네, 그렇죠. 조선일보 뉘앙스는 이제 리커창 총리가 베이징에 있는데 없는 척 하면서 그래서 만나달라고 한 건데 피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피했을 가능성을 엿본다. 뭐 이렇게. 마치 거기 가서 만나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만나기 싫으니까 베이징에 있는데 없는 척 했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말했지만 벌써 오래전에 합의한 일정들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일정, 네. 정상 외교를 모르는 사전 조율을 이렇게 다 철저히 한다는 걸 모르는 이제 일반인들 현역하기 위한. 네,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도 강경화 외교장관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서민식당에서 시간 활용하는 것은 이번 방문의 한 목적이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마치 안 만나주니까 할 수 없이 혼자 밥 먹으러 왔다는 식의 뉘앙스로 보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어떤 호도, 이 왜곡의 효과는 이 방중 외교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혼밥 이런 단어들과 함께 그 사진을 보면 아, 대통령인데도 저희가 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주니까 혼자 밥 먹는구나. 이거는 그냥 나온 프레임이 아니에요. 노무현 시기 같은 프레임이거든요. 예. 진짜 악랄한 겁니다, 이거. 네, 해당 베이징 식당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세트가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주문 메뉴가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이 오바마가 쌀국수집 갔다 온 다음에도 거기 명소가 됐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사실. 오바마 때는 하노이 갔는데 왜 하노이를 갔냐면 클린턴 때 호찌민에 있는 쌀국수집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로 치면 서울, 평양 정도의 라이벌 의식이 있는 도시라 일부러 하노이 선택한 거고 이것도 물론 당연히 사전에 베트남과 조율이 된 겁니다. 그때 TV조선 뭐 채널에 있는 전부 다 뭐 칭찬 일색이었어요. 쌀국수 외교라고. 예. 이것도 서민식당 외교라고 당연히 보도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언론 관점 들으면 오바마도 혼밥이에요, 혼밥. 그때. 국빈 방문했는데 어떻게 밥을 베트남 정부 요인가 안 먹고 혼자 먹냐. 혼밥이야, 꽥꽥 소리 질러야 되는 사안인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혼밥 프레임은 올해 제가 접한 보수의 프레임 중에 가장 악랄하다. 보수 매체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는 이유는 이 프레임 자체를 비판하는 미디어가 없어서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 다른 얘기 뉴스 좀 짚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혼밥 얘기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건 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사실상 답변을 피한 겁니다. 측근들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웃기만 하고 아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멘트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형적인 화법이죠. 예. 나인데 물어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제가 오래전에 명명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통상적으로 내 게 아닙니다. 내 겁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MB 화법의 특징은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유체 이탈 화법. 이 답을 해야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자, 올해 처음으로 기자들이 직접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물어봤습니다. 네, 어제 송년 모임이 있었는데요. 친이계 인사들과 모여서 이 자리에 기자들이 찾아가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렇게 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니지 한 다음에 그 뒤에 그건 김어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뉴스공장한테 물어보세요 하든가. 네. 이 자리에는 MB 구속을 외치는 시민들도 함께 했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예.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 8월에 유엔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인권 침해를 주장한 단체가 있었는데요. 국제법률 컨설팅 업체 MH그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룹의 대표가 어제 한국을 찾았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 관련해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호세인이현 대표가 이미 구금 상태로 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법원과 정부 당국이 올바른 행동할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거나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법정에도 안 나오고 변호사 접견도 거부하고 이런 표현 수감됐는데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웃긴 일인데 수감 중 칩거에 들어갔죠. 예. 수감 중 칩거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이거라고 봅니다. 예. 애초부터. 그렇게 쭉 거부하다가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저는 이 대표일 거라고 봐요. 예. 네, 이 대표의 주장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상태여서 재판부가 일시적 석방 또는 보석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거부하다가 이 호세인이언 이 사람을 만나서 언론 이 사람이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예.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변호를 안 하고 막 소리 지르고 퍼포먼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이번에 다만 그 변호사는 이제 영국에 있는 사설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죠. 이건 인권기관이 아니고 사설 업체입니다. 돈 받고 하는. 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건.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안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가 한 차례 더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3차례인데요. 그것보다 좀 더 빠른 2014년 9월 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직접 그림까지 그리면서 안가 구조도를 이야기했고요. 명함을 받아서 번호도 저장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지 이게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삼성의 주장은 처음 만난 게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네, 2014년 예, 9월 15일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정도 만났을 뿐인데 이때 만나서 무슨 정유라 관련해가지고 승마 지원 약속을 하느냐 이게 변론의 핵심 중 하나였어요. 예. 근데 그 이전에 3일 전에 불과 미리 만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지금 삼성의 변호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 첫 번째 미팅 때는 그런 얘기가 오갈 상황이 아니었다. 아주 짧게 만났다라고 예.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원 시점이 중요한 건 최순실을 언제 알았느냐. 예.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그 이전에 미리 만나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승마 지원을 1차 만남 때 할 수 있었던 이야기할 수 있던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삼성의 방어 논리가 무너지는 거죠.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거고요. 언제 한 번 더 만났다. 뭐 4번 만났든 5번 만났든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짧게 만나서 승마 지원을 요청할 시간이 없었다를 뒤엎는 거죠. 삼성의 중요한 방어 논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삼성식 변호인단이 명함을 줬다고 하는데 명함에 핸드폰 전화가 없다. 일반적으로 없는 명함을 쓰겠죠. 그런데 지금 핵심 실세를 청와대를 만나러 가서 안가에 갔잖아요. 거기 전화번호 썼겠죠, 미리. 혹은 전화번호가 있는 명함이 따로 있거나. 이건 방어 논리가 안 되는데 어쨌든. 예, 안봉근 전 비서관의 진술이 굉장히 상세합니다. 안 비서관이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해서 얻을 이득이 없잖아요. 예. 근데 삼성은 이로 인해서 잃을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때 그렇게 짧게 만났는데 어떻게 지원을 했단 말인가. 삼성의 방어 논리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한 번 더 만났다를 계속 보도하는 겁니다. 의미가 그거예요.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 이후에 처음으로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혐의는 거의 부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 직원들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JTBC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6월 과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였다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전부 다 이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가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다 미는 방향으로. 실제 판결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략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기서의 전략은 사법부의 전략이나 혹은 검찰의 전략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혹은 그쪽 사이드. 요건 좀 자세히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하간 전반적으로는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이거는 내일든 모레든 얘기를 해야 되겠고.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지난해 독일 검찰이 최순실 씨의 탈세와 자금 세탁 혐의를 수사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바가 있는데요. 독일 헤센주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최순실 씨의 자국 내 탈세 등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1년 넘도록 소식이 없었는데요. 법무부가 이번 달 초에 독일 연방 법무부를 직접 찾았다라고 합니다. 최 씨의 은닉재산 추적과 국내 환수를 위한 협조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뿐만 아니라 금고직이라고 불렸던 데이비드 윤 씨 있는데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신병 확보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안원구 전 천장님이 아주 좋아할 뉴스네요. 예. 진작 했었어야 될 얘기고. 이건 또 안원구 전 천장 시간에 자세히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법무부가 독일 검찰에 가서 빨리 해달라고 했다. 예, 이겁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저희가 미니가 하나 있어서 오늘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네, 뉴스타파 보도 전해드리겠는데요. 제목이 재밌습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의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제목인데요. 한화 김승현 회장은 지난 2012년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만에 구속 집행정지 결정받고 구치소 밖으로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구속 집행정지를 연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한 상태에서 최종심 선고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고 구치소 돌아가지 않은 채 풀려났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구속 집행정지와 연장 결정에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말이죠. 제가 한번 따로 다뤄야 되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뉴스를 브리핑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재밌는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구치소장이 건의를 했어요. 무려. 구속 집행정지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수감자가 하는 건데 여기는 수감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구치소장께서 직접 건의를 했고 그리고 중간에 많은 과정이 있는데 핵심 뭐냐면 치매를 앓고 있다고 알츠하이머 앓고 있다고 해가지고 풀어준 거거든요. 결국은. 예, 그런 주장을 하는 교수가 재판에 나타난 겁니다. 네. 알츠하이머는 불치병으로서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네. 지금 멀쩡히 잘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이 사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도 당시에 왜 이렇게 풀려났지 해서 좀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고 저희가 미니로는 이 혼밥 관련해가지고 혼밥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미니로 연결해서 다룰 생각인데 어젠가요? 종편에서는 아직도 계속해서 혼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채널A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오바마 얘기가 또 나오니까 오바마 혼밥하고 다른 것은 오바마는 혼밥이 아닌 것은 오바마 서민식당에 가서 서민들과 막 소통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소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오바마 때 사진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당시에. 그때 오바마는 브루댕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셰프하고 같이 가가지고 둘이 앉아있는 연출이거든요. 그 사진 보면은 그 식당 안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 마치 오바마가 없는 척하고 밥 먹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와서 앉아있는데 그러면서 BBC가 한번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 테이블 위에 음식 배열이 너무 대칭이다. 완벽하게. 그리고 젓가락에 가지런하고 너무 연출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대화 안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 안 통하잖아요. 당연히. 그 혼밥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도하는 겁니다. 이 목적이 뭐겠어요? 사실 문재인 홀대를 당했다 할 때 홀대 행위의 주체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이 문장에. 근데 정작 중국 매체들은 이런 평가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쪽에서 만든 건데 그러면 왜 만들었냐? 아니 중국이 우리 대통령 홀대 이 나쁜 놈들 그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죠. 이 보수 매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너무 아껴가지고 중국이 홀대해서 화가 나서 만든 게 아니고 문재인은 혼자 밥 먹을 만큼 중국이 상대해주지 않고 무시당하고 있고 무능하다. 이걸 위해서 만든 프레임이에요. 당연히. 악질적인데 아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보수 진영에서. 이건 뭐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고 제가 오늘 미니로 준비한 것은 어제 한번 연결했었는데 혼밥 관련해서 따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도대체. 왜냐하면 보수 매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혼밥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번 연결했었는데 요 서민식당 방문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어떤 뒷이야기가 나오는지 중국 반응은 어떤지 어제 연결했을 때 아주 좋은 반응 있었는데 중국 베이징의 이재명 통신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니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베이징입니다. 네. 요 혼밥 논란도 아니죠. 논란을 만들어낸 건데 보도가 국내에서는 아직도 끊이지 않아서 중국 식당 방문 이후 중국에서는 어떤 화제나 기사나 뒷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잠깐 소개해 주시죠. 일단 아마 그 식당이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벌써 오셔서 들으셨던 그 음식들을 조합해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 세트 메뉴라는 것을 출시를 했고요. 예. 중국에서는 최근에 이런 음식을 시켜 먹을 때 그 배달 앱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흔히들 그 핸드폰에 모바일 앱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먹을 것을 들어가는데요. 배달 앱 메뉴에다가 이미 이 세트를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일단 배달 앱을 통해서 이미 이미 주문 체험을 해보고 세트 메뉴를 먹는 인증샷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올리고 이런 것이 또 다시 웨이브에 전파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적이다, 맛이 있었을까, 느끼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당연히 중국 일반인들은 좋아하겠죠. 예. 그리고 이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 언론들이 이것은 대통령이 중국 요인들을 못 만나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나 이런 보도가 중국 언론이나 중국에서의 반응이 있습니까? 네, 많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걸 혼밥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아직 많이 여기 전해지고 있지 않는데 만약 그걸 전해지면 아마 깜짝 놀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로 만약에 누군가 식사를 같이 안 해주신다고 하면은 보통 그런 숙소에는 아침 식사가 아주 근사하게 나옵니다. 이제 식당에서 뭐 1등 같은 것에 뭐 정찬으로 차리진 않지만 뷔페식으로 해서 얌전하게 좋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밥이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까지 나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네, 근데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약간 놀라운 얘기이긴 한데 어찌됐든 굉장히 서민적이다, 재밌다, 뭐 이런 얘기가 대통령은 혼자 그렇다고 밥을 안 먹어요. 그건 일반인들이 여행 갔을 때 혼자 밥 먹을 때 밑에 내려와서 뷔페 먹는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근데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누가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그렇게 몇 명이 드셔야 했다고 하면 그러면은 가까운 곳에서 해결을 했겠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그 아침 식사를 드시진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어찌됐든 제가 만약에 궁금한 건 중국의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네. 예. 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얘기한 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침에 와서 드실 때 케첩을 찍어 먹고 있었다는 것이 또 굉장히 뉴스의 제목으로 떴습니다. 케첩이요? 이게 아침에요. 그 여우티아오라는 것이 좀 튀김빵이거든요. 그냥 꽈배기라기보다는 기름에 튀겨낸 빵이기 때문에 보통 한국 사람이 먹기에는 약간 느끼한 맛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한국식 방법으로 요저를 먹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다 못 먹은 샤오롱바오, 즉 그 만두를 한 2개 정도, 2접시라고 표현할까요? 그 찜통째로 중국 사람들 놓고 먹는데 그 찜통에 먹고 남은 것은 포장을 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버튼을 눌러가지고 제 목소리 못 들으셨죠? 예. 네, 못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른 버튼을 눌러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PD하고 중간중간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버튼을 거꾸로 눌렀어요, 제가. 네. 제가 궁금한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혼밥 프레임을 포기 못하고 보수 매체들이 계속 그 주장을 하는데 중국 미디어나 중국 언론의 이 서민식당 반응은 어떠냐 혹은 중국의 이 중국인들의 국빈 방문에 대한 반응은 어떠냐 이겁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네. 네네. 아까 어제 말씀 한번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었다, 이례적이었다, 거기서 왜 먹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식당 주인은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뭐 이것이 굉장히 저희도 좋은 식당 가면은 이렇게 재밌는 사진이 있으면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사진 찍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인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에 놀라운 표정, 재밌는 표정 이것이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 정말 그렇게 많은 혼밥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 건 이 식사를 여기서 하셨다라는 거를 중국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보도가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에피소드의 하나이지 이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 방 중에 있어서 마치 한국 언론에서는 제가 봤더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 맞습니다. 것처럼 어디에 갔었고 뭘 했었고 이거는 하나도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이 혼밥 대비해서 훨씬 덜 나오는 것 대비해서 중국 언론에서는 그냥 이런 일도 있었다. 재밌다. 당연하죠. 예, 그 정도 에피소드인데. 뭐 이런 정도의 정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포커싱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지금 바로 어떻게 대비해서 말씀드려야 될지가 좀 어렵네요. 예, 중국에서는 당연히 뭐 에피소드 중에 하나 사진 한 장 보도될 일인데 예상을 못하셨겠지만 국내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네. 예, 뭐 사드 얘기 없어요. 다 이 혼밥 얘기지. 예, 사드가 어떻게 해결됐고 경제 문제가 어떻게 풀렸고 리커창이 더 이상 경제 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이런 보도는 없고 혼자 밥 먹었다고 보도만 계속 있어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는 도대체 혼밥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장 좀 놀랍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한국 식품을 먹는다든지 한국의 드라마를 보는다든지 그것 자체가 예를 들면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좀 덜 애국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전해졌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왕홍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국 식품에 대한 이제 어떤 모델로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왕홍을 섭외해서 우리 식품을 뭐 우리의 어떤 뭐 고추장을 뭐 우리의 라면을 홍보해달라라는 것을 부탁하면 왕홍들이 다 거절을 하고 난 그런 감히 못한다. 얼마나 언론의 비난을 받으려고 내가 그런 것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거절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정말 아주 친하게 오래 했던 그 왕홍한테 그런 부탁을 했을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건 다 젊은이들이 올리는 건데, 아직도 한국 식품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이런 감정 섞인 그런 비난의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몇 달 지나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세트 메뉴가 올라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다시 언론에 이렇게 됐다, 지금 이렇게 되게 특이한 사항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잘 이제 못 느끼고 계실 수 있고, 어찌하면 아마 혹시라도 그 어떤 혼자 드신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돼서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인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는 우리와 뜨겁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우리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중국에 수출하는 것 등이라든지 경제 교류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안보적이나 뭐 외교적인 사안이 발생하면 언제나 기꺼이 미국의 편에 서는 사람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던 막연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아직 전화 안 끊어졌죠? 네. 제가 이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네, 그래서 이 방중으로 그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많이 이렇게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의 한국인에 대해서 그런 서운함이 있는 면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드라는 것은 갑자기 자신들한테 어떤 뭔가 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났던 갑작스런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토록 한국 드라마와 노래에 열광을 했는데 한국인들은 중국에 통보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드를 배치했다라는 어떤 그런 감정이 존재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을 놓고서 중국 언론들이 방향성이 어떻게 중점이 되냐면 문 대통령이 중국에게 친밀감 있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론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다시 한국과 잘 지낼 시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오는 듯한 느낌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라갔다는 자체가, 이런 메뉴가 나타났다는 자체가 매우 이채롭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제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연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미니라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베이징의 이재민 통신원이었습니다. 네. 특설이 준비됐습니다. 라디오에서 이렇게 저희가 라이브로 링을 마련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링입니다, 링. 예.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직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사 안녕하십니까? 디펜딩 챔피언 남경필. 디펜딩 챔피언. 현직 훨씬 작은 성남시의 시장 이재명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오늘 이건 잠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 후보로 각자 결정이 안 되셨기 때문에, 예, 잠정 타이틀 매치. 예. 경기도지사 디펜딩 챔피언, 한쪽의 도전자. 두 분을 저희가 모시고 오늘 2부, 3부 이어서 생방송으로, 게다가, TBS 페이스북, 네. 유튜브에서 지금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보실 수 있고, 페이스북에서 또 이 두 분의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오늘 규칙은 말이죠. 예, 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답하고 한 번 질문하고 한 번 질문하고 한 번 답하고 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딴 데서 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고. 일종의 개싸움 시키겠다 그런 취지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막싸움. 예. UFC. 여기 다 철망에 쳐져 있어요. 네. 네. 도망갈 데도 없고 규칙도 없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냐하면 두 분이 제가 CBS에서 전화로 하시는 건 한번 들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서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전화 연결이다 보니 그랬겠지만 한 번 하고 한 번 발언 기회 주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오늘은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리고 CBS에서는 정책만 가지고 두 분이 점잖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두 분 공통에게 드리는 건데 누구든 먼저 답하셔도 됩니다. 이 하셔야 되고 남 하셔도 되고. 네. 닷은 누구 겁니까? 개거. 지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해했고요. 답변은 명료하게 이해했고요. 지사님? 뭐 누구 건지 별 상관이 있겠어요? 크죠. 상관은. 밝혀지겠죠. 네, 거기까지입니까? 네. 예. 쥐구멍이 언젠가는 볕이 들겠죠. 자, 개꺼와 누구 건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밝혀지겠죠. 누구 걸로 밝혀질 것으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개거라니까. 자, 그 다음에, 최근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문재인 방중. 예. 홀데이인가 아닌가, 혼밥인가 아닌가. 네. 막 몇 가지 프레임 부딪혔잖아요. 예. 요거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 상관없죠. 저는 그 주로 야당과 이제 보수 언론이 그런 문제 지적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그 옆집하고 싸움해가지고 관계 다 틀어지게 해놓고 그러니까 옆집이 화가 나가지고 애들 학교 가는 거 자꾸 때리고 막 길 막고 하는데 이제 그거 해보려고 새로운 가장이 옆집하고 타협하러 갔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왜 옆집 가가지고 기분 나쁘게 가가지고 말이지. 에? 저쪽이 잘 대해주지도 않는데 이런 소리 하는 거 똑같아요. 네. 혼자 밥 먹고 왔냐. 그러죠. 근데 국제관계라고 하는 게 망가진 제일 큰 이유가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그 엉터리 외교 정책 때문이잖아요. 한중 관계 나빠진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그냥 우호적 관계로 확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해결하러 가가지고 하여튼 고생하고 있는 사람 또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 뒤에다 대고 집에서 욕하는 것도 아니고 옆집에 외국에 나가가지고 일본 흉보고 이거 콩가루 집안이라는 걸 대회에 천명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 대표님한테 그랬죠. 1타 2피입니까? 홍 대표님 일본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낮은 의자 앉아가지고 구시구신 절하고 거기다가 아니 거기다가 거기서 왜 하필 흉을 보냐 말이에요. 집안 흉을. 원래 예의 아닙니까? 그래도 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정상회의 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비난하고 저는 이게 좀 후한무치하다고 생각하죠. 최소한의 양식과 품격이 없다. 지사님? 이 문제는 사실 농담이나 장남처럼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교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생존의 문제인데요. 네. 사실 뭐 대통령 혼자가 홀대받은 게 아니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홀대는 맞다. 저는 홀대받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상당히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중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말이 왔다 갔다 한다고 봐요. 사드를 철회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틈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국이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약하게 보고 우습게 보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중국이 홀대했다. 혼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말 나온 김에. 그것도 이런 거예요. 중국하고의 외교를 좀 해본 분.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중국에서는 밥 같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국빈 만찬 같은 걸 충분히 하고 나셔서 아침에 서민식당 가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만찬은 한 번밖에 없는데 혼자 식사를 하시니까 그게 참 제가 보기에도 참 좀 안타깝고 좀 솔직히 화가 좀 났어요. 오바마 서민식당 혼자 간 것과는 어떻게 다른 거죠? 다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 대통령 일본 가거나 한국 오거나 그러면 만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며칠 동안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고 혼자 드시니까 아쉬웠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 한번 하고 싶은데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가면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망신만 사는데도 갔다 오면 지지율이 올라요. 원래 그랬거든요. 그 정상의 외교 순방 효과라는 게 정상. 그러니까 그런데 네. 언론들 그때는 막 띄워주니까. 근데 지금은 가면 언론 탓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사소한 어떻게 거를 느끼느냐의 문제. 아유 좋습니다. 맡겨 드시는 거 아주 무례하고 좋아요. 예,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는 좀 기회를 주세요. 근데 지금은 보면 이 사소한 것들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쨌든 이게 껄끄러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사소한 마찰들. 이런 걸 막 침소 봉제해가지고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중국 가서 거둔 성과가 있잖아요. 사실 메인이 그거 아닙니까? 메인은 대중관계에
개선이거든요. 예를 들어 사드 보복 철회라든지 관계 정상화라든지 북핵 문제에 대한 일정한 합의를 끌어내는 게 이게 메인인데 이런 성과들은 다 뒤로 젖혀놓고 그거에 이르기 위한 치열한 노력 도중에 벌어진 사소한 갈등들 또는 예를 들어 마찰 이런 것들을 막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혼밥은 옳지 그건 않죠.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사소한 갈등이나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과연 네. 성과가 뭐가 있나요? 외교 성과가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요. 네.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줄여주는 거고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중국의 역할에 대한 약속인데 과연 뭐가 있었죠? 그게 가가지고 단방에 예를 들면 북한이 핵 폐기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잘 싸우시네, 일종의 저거. 공조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거예요. 무슨 토대를 만들었나요? 아니, 예를 들면 일정한 합의들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대부분. 오히려 사드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받고 산불에 대해서 약속한 거를 또 요구받고 이런 사실은 이거는 외교란이 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이번에 실력을 다 보여줬습니다. 제가 우리 남 지사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런 지점이죠. 지금 말씀 예를 들면 제 입장이 100% 옳다는 것도 아니고 남 지사님 100% 틀리다고 말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남 지사님은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뭐 하셨어요? 여당의 핵심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이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나와서 지금 나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왜 가만히 계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해외에 나가서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 많이 했습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그때 들어보시죠. 아니 오바마가 뭐라 그러는데 말도 못 알아듣고 두 분 엉뚱한 혹시 소리 한다든지. 짝대기 같은 거 필요하십니까? 아니 예를 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할 말 없는데. 문제가 있었죠. 아니 그때는 왜 지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고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보다는 예를 들어 본질적인 문제는 개선이 있었지만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지적해 나가면 이게 기준이 다르지 않냐 말이에요. 시기에 따라서 입장이 다른 건 문제예요. 그럼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건 또 다 칭찬하시더라고요. 그 약간 부족한 거 거의 있겠죠. 부족한 말씀을 제가 왜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잘 되게 해야지. 잣대가 바뀌냐는 얘기를 아니지. 아까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악의를 가진 사람이고 저는 이쪽이 선의를 가졌다고 봐요. 아니요. 그건요. 아직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순실이 기억 안 나시나 봐.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근데 잘 되도록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내부적으로 하면 되죠. 대한 비판을 하시듯이 그렇다면 그 말씀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가 그리 잘못했나요? 잘못한 것을 얘기를 하셔야죠. 뭘 잘못했어요? 요번에 예를 들면 방중이 과연 청와대에 얘기한 것처럼 120% 성과가 있었다. 이런 건 아니죠. 120%인지 119%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는 건 사실이죠. 중국하고 한국 관계가 예를 들면 어떤 성과가 있냐고 여쭤보고. 경제 제재 문제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갈등했어요. 취임한 후에 만나주지 않으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해결하고 어쨌든 만나잖아요. 경제 제재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경제 제재 그거 우리 그렇게 무섭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명동에 손님이 다 끊어졌는데 그게요. 명동에 손님이 끊어진 문제를 가지고 현대자동차가 매출이 줄어가 망하게 생겼는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현대자동차의 매출이 준 거는요. 중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있지만 해외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건 인정하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안보 문제를 이렇게 양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뭘 양보했어요? 산불 정책 이건 명백한 양보죠. 뭔 양보예요? 당연히 나라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요? 그럼 당연히 일본하고 군사 동맹할 겁니까? 그거를 왜 미래에 대한 MD 체제에 우리나라를 편입시킬 겁니까?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당연히 왜 아니지. 겁니까? 그건 외교에 대한 사드금 추가 배치해야 됩니까? 외교에 대한 지나친 저는 자국을 이해해서 잠깐만요. 당연히 해야 될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제가 아주 원하던 그림입니다. 뭐 한마디만 하면 두 분이 그냥 저희가 잠시 후에 3부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이 있거든요. 네. 그때 글러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냥 해도 됩니다. 자, 중국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결론이 안 날 사안이니까. 워낙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근데 이제 정책 이야기는 저는 3부로 밀어놓고 오히려 두 분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났는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정치적 사안들을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정치적 사안, 이 국내 정치 관련해서 제가 또 여쭤볼게요.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어쩌면 크리스마스 때 통합선언을 할지도 모른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통합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명백히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사님은 사실은 당사자 정당에 계시니까 더더욱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고
시장님은 이제 그 통합의 남의 일이지만 내일 같은. 왜냐하면은 좋은 표현이. 왜냐하면 합쳐가지고 더 센 네네네. 후보가 나오면 예 본인이 되니까요. 요 통합의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안철수 여기서 특히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가도 곁들여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저는 야당 의원 지사로서 상당한 고충을 겪으면서도 할 말은 많았다. 여당 내 야당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예. 결국은 지방선거 전에 야권을 통합할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할지 그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정과 같은 통합의 정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여야 대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후 국민의당과의 연대일 것이냐 아니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후 자유한국당과의 연대일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지 야권 통합의 방향으로 갈 겁니다. 보수 재편의 큰 움직임 속에 그렇죠. 그래서 뭘 먼저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게 어디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방향으로는 계속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가는요? 굉장히 지금 저돌적으로 잘하고 통합을 있다. 요구하고 계신데요. 일단 집안 사정이 녹록치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지켜봐야 되겠어요.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어쨌든 통합 드라이브는 잘 걸고 있고 대단한 의지로 제대로 하고 있다. 나름대로의 생존과 관련된 전략이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앞으로 정계 개편 또는 뭐 예를 들면 야권 내 연대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1대1 구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죠. 결국은. 왜냐하면 소위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보수는 이익 중심의 결합을 한다는 뜻이고 진보는 가치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뜻인데요. 이 가치 때문에 분열하는 이 진보조차도 선거 때가 되면 소위 단일화, 연대, 통합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익이라면 정말 목숨도 바치는 그런 보수 진영, 가짜 보수들이죠. 목숨 사실은. 빼고 바치지 않습니까? 뭐 목숨만 빼고. 하여튼 그런 이제 소위 우리나라의 좀 가짜 보수들 입장에서는 이익 때문에 분열 상태를 방치할 리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들한테 이익되는 방향으로 간다. 되긴 될 것이다. 최강의 형태는 아마 통합일 테고요. 안 되더라도 연대는 할 거고 정말로 안 되더라도 후보 단일화 정도는 해 나갈 거라고 보죠. 그래서 결국 1대1 구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가를 하시자면 또. 뭐 그분이 원래 뭐 많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따로. 그냥 원래 하는 대로 가는 거죠. 경기도지사로 나올 건 아니니까 크게 관심 없으시군요. 네, 관심도 관심이지만. 아니 뭐 워낙 많이 옮겨 다니시니까. 뭐 이번에는 뭐 자연스러운 그 흐름의 일부라고 봐요.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중도 진보에 가까운 그런 포지션 상에 있다가 정당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보수 대통합의 흐름을 그런 재편의 한 가운데 들어가셔가지고 포지션을 옮긴 게 아닌가. 원래 뭐 극중도 하시다가 새 정치 하시다가 극중하시다가 이제 다시 보수 통합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경기도지사에 나온다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관심이 크게 두 분 다 크게 관심 없으신 것으로 후보를 단일화 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만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굉장히 얄팍합니다 두 분 다. 네, 우리 가장 험악한 상태로 상승하는 거죠. 대단히 얄팍합니다. 그 얄팍하다는 얘기를 사실대로 하면 어떡해요. 제가 두 분을 익히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두 분이 얄팍하긴 합니다. 설마 김효준 공장장보다 얄팍하려고? 저는 체중이라도 많이 나가죠. 네, 자, 네. 벌써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자 2부는 저희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청년 정책 이걸로 많이 싸우셨죠. 네. 버스 준 공용제 이걸로도 언론에서 몇 번 부딪히셨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또 한번 제가 두 분의 그 얘기도 있죠. 뭐 적폐청산이나 그렇죠. 두 분의 파이팅을 볼 사례 주제는 적폐청산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고요. 예. 이재명 잘한다. 또 있고 꾸질꾸질 이재명도 있고. 아니 누가 그런 식으로 양경필 잘한다도 있고요. 예. 우리 갱필이도 있고. 예. 우리 갱필이. 예.
또 가족들 많이 동원하셨네. 자, 페이스북, 유튜브 검색하시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2라운드 진행하니까 대기해 주십시오. 네. 남경필, 이재명 지사시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전국에 계신인데 전 세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네. 여기는 상암동 특설링입니다. 네.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는 빅매치. 청코너 디펜딩 챔피언 남경필 지사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홈코너 부준자 랭킹 1위. 예. 우리 링 밑에 있어요, 또. 자, 이재명 시장 나오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현재 공식 여론조사 랭킹으로는 도전자가 더 높습니다. 이 사태. 예. 그래도 챔피언은 접니다. 그렇죠. 그러나 법적 챔피언은. 지금이야 뭐 이렇게 야권이 분열돼 있고 저는 또 뭐 대선에 경선도 또 참여하고 해서 그 여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긴 쉽지 않겠죠. 네. 네. 두 분의 엄선은 듣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2부 진행해보고 결론 내린 건데 규칙을 약간 추가하겠습니다. 삿대질 가능하고요. 멱살잡이까지는. 삿대질 가능하고 앞에 있는 종이 던지는 것도 가능하고. 네. 자, 3부에서는 예, 우선 다른 얘기 전에 정책 얘기 두 가지 정도 두 분이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도 부딪혔던 정책 이야기 두 가지를 하고 또 정책 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청년 정책 때문에 두 분이 가장 먼저 붙이셨는데 지사님이 내놓은 청년 정책으로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두 분이 부딪혔어요. 우선 지사님의 청년 정책을 직접 지사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시장님한테 감사를 드려요. 일단 제 정책에 관심을 갖고 비판을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고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퓰리즘으로 이 시장님이 공격하실 줄은 잘 몰랐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힘든 청년들과 힘든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서 청년들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자산 형성과 수익을 보장하자. 최대 1억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에게는 지금 일자리가 비어 있어서 걱정인데 아주 좋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올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일자리 정책이자 복지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자, 여기 대해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어려우니까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기업 지원 정책도 필요하죠. 그런데 세부적인 정책이 있어서 예를 들면 지사께서 하시고 계신 그 복지 포인트 12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라든지 약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목돈 만들도록 지원하는 거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1억만 들어주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 4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죠. 행정학과에 나오는 정책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정책이라고 하기 어렵죠. 두 번째는 복지 정책이라고 하면 금액이 적절해야 돼요. 너무 과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세금으로 주는 거니까. 세 번째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적정 비율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 보통 복지 정책을 70% 할 거냐 전부 할 거냐 이런 논쟁을 하지. 예를 들면 경기도 청년이 300만 명 가까이 2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내년에 10,000명만 뽑아서 이 10,000명이면은 0.3% 정도 되거든요. 무엇의 0.3%입니까? 대상자 이 청년. 저게 이제 저는 잘못됐다는 잠깐만 거죠. 제가 말씀 마저 좀 드리면 나중에. 그러니까 어쨌든 룰이 없던데. 아니 그렇죠. 첫 번째 매트까지는 188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에 다닌 사람 중에서 얼마 이하 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선발하잖아요. 여하튼 잠재적으로 가능한 건 200만에 가깝죠. 청년. 그럼 청년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10,000명을 하면 이 0.3%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금액이 너무 많아요. 도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1인당 3,600만 원인데 최대치. 네, 너무 많죠. 그걸 1억 만들어준다는 거니까. 10년인 건 알고 계시죠. 물론 10년 동안. 세 번째는 뭐냐면 내년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한 번을 하는데 도민들이 3,600억을 10년 동안 부담해야 됩니다. 그 10,000명을 위해서. 자, 여기서. 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내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이게 제가 혹시 재선에 당선이 되면 이것은
연속적으로 할 겁니다. 매년 일단 10,000명씩. 뭐 한 2, 3년 정도 더 할 생각, 2-4차례 정도 더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청년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하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혜자를 그렇게 뽑으시면 안 돼요. 저희는 이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 약 84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은 약 1%고요. 마이스터 통장은 2%, 복지 포인트 12%에서 전체 약 15.5%의 청년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만 뽑아서 요게 0.3%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게 왜곡입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혹시 도지사 당선되시면 지금 청년 배당하시는데 이거 아까 얘기하신 200만 명한테 다 해주실 겁니까? 한계 연령하면 1,000억 정도면 됩니다. 한계 연령만 왜 하죠? 아니 예산이 그러니까요. 아니 예산이 그러시면 그 얘기는 자, 저도 똑같이 한번 얘기 좀 로또가 할게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아니 잠깐만요. 그 말씀 끊지 마시고요. 아주 좋아요, 대상을 수입과 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높이는 이런 정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서 특히 소득이 어렵고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도와주는 것 이것을 사행성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이건 과하시고 정치 공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이제 논점을 좀 명확하게 해서 저는 다른 청년 정책 좋다. 그 중에서도 마이스터 뭐 예를 들면 복지 포인트 이런 것 마이스터 통장 좋다. 근데 1억 만들어주는 건 너무 지나치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게 지나치다는 게 잠깐만요. 좀 말씀 좀 드리게. 아주 좋아요. 예, 아니 예를 들면 아니 짬뽕에 서로 팔이 감정 섞인 대사를 들었다. 맞으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왜 짜장면 맛있는데 왜 그런 소리 하냐. 중국집 너 싫어하냐. 이런 식의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경기도는요. 연금 얘기를 하자니까요. 아주 다양한 아니, 음식을 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음식점이에요. 앞으로 2-3번을 더 하시겠다는데 10,000명을 한 번 뽑으면 10년 동안 3,600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2번 하면요. 1년에 2번 더 하면 360억이죠. 아니 1년 여하튼 간에. 여하튼간이 아니라 그게 정확한 통계예요. 그러니까 한 번 10,000명을 뽑는 1년의 정책으로 여하튼 돈은 10년 동안 3,600억을 부담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또 2번, 3번을 더 하면 이거 합치면요. 1조 원이 넘습니다. 1년에 약 1,000억 정도 들죠. 그 1,0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자산 형성을 해주는 그것도 10년 동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일을 해야 돼요. 아니 왜 본인들이 적응을 해야 됩니다. 아니 왜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청년들한테 자산 형성 10년 일하는데 1억도 못 해주는 우리 선배들 기성세대들이 이런 거 좀 부담해주고 책임져 줘야죠. 시장님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한 번, 2번, 3번 해서 1조 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중단하면 그 다음에 10년 동안 다음 세대의 청년들은 10년 전에 뽑아놓은 지사님의 청년 2, 3만 명 때문에 1조 원의 부담을 10년 동안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죠? 그 청년들은 죄 지었습니까? 거기서 생기는 이득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득이 있어요? 자, 보세요. 중소기업이 지금 경기도에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거 내년에 최저임금 올라가면 더 일자리가 더 많이 비어요. 좀 단편만 보지 마시고요. 큰 그림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의 영향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 복지 정책이 아니라요. 큰 그림의 저출산 정책입니다.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자산 형성을 해줘야 결혼과 출산을 하거든요. 국민들에게 우리 희망을 주자. 이런 것을 너무 좁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님만 세상을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정책이 제가 100%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단 한 번 10,000명 뽑아서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막 서둘러 가지고 10,000명 뽑아서 10년 동안 3,600억의 부담을 도민들한테 꼭 지워야 되겠느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사는 결국 정책 철학적으로는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의 가치 싸움인 것 같고요. 예. 일자리 문제죠. 예. 이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정보는 제공된 것 같고, 자, 한 가지만 더 또 정책 얘기를 하자면 정책도 중요하니까요. 버스 준공영제. 예. 요건 시장님이 먼저 제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 제기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준공영제를 한다고 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상태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준공영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버스의 수익성은 떨어지고 지하철 같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버스 회사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잘못하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 세금으로라도 그걸 지원해서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재정 지원하는 거 전 동의해요.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준공영제 내용이 문제죠. 학교로 가야 되지만 어느 학교에 선생님이 자꾸 때리면 학교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좋아야죠. 예를 들면 시민 세금들이 예를 들면 시내버스까지 할 경우에 지금 6천억이 들 수 있다고 지금 경기도가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것도 과소 숫자라고 보지만 6천억이라고 치더라도 이 6천억을 지원하는 전제 조건이 공적 부담을 하니까 그에 따라서 버스 업체들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책임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책임 장치도 없이 광역버스부터 시작해서 버스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재정 지원을 하면 재정 지원 내용이 그거예요. 적자 다 보존해 주고 일정한 수익까지 보장해 주는 건데 면허는 기간이 없습니다. 자손만대 영원 무궁토록 흑자나는 기업 만드는 거거든요. 영생 흑자 기업. 영생을. 아니 만약 이렇게 하면 버스 회사들이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왜 시민들이 영원 무궁토록 이익 보도록 해줘야 되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버스 회사들은요 방만 경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자녀들도 임원 만들어 가지고 월급도 한 2, 3억씩 주고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 장치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일단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생기는 이익들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 장치도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버스 노선 면허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것인데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너는 이 버스 면허 가지고 돈 대주니까 너는 5년 운영해 또는 10년 운영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자. 아니면 입찰이라도 하자. 너 얼마 낼래? 우리가 얼마 부담하면 돼. 나는 이런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면허를 환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대책이 없어요. 자, 그냥 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보완 장치를 하지 않는 엉터리 준공영제 말고 제대로 된 준공영제 하자라는 겁니다. 취지는 공감하는데 버스에서 공적 책임을 담보할 장치를 만들어라. 네. 이건데요. 근데 저 말씀은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저희가 이거 3년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선생님이 때린다. 저 말씀은 선생님이 때리니까 일부 선생님이 학교를 없애자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게 난다니까. 선생을 바꾸면 된다니까. 선생의 문제를 보완해 가면서 가야 되죠. 이 내용이 문제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일단 경기도 전체에서 약 5천억, 6천억 편찬이 있습니다만 이게 하루에 매일 약 250만 명의 경기도민들이 버스, 지하철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이 안전 문제 세월호 참사 겪어보시고 지난번 졸음운전 겪어보셨는데 이 안전 문제를 그냥 방치하자.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자, 지금 시장님 말씀은 세 그룹을 사실은 굉장히 폄하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님 같은 서울시, 광주시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똑같은 제도로. 두 번째, 경기도 의회가 이것은 조례로 통과시켰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3분의 2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 같은 민주당의 전해철 도당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을 안 진다고 하시는데요. 이미 통과된 조례안을 우리 시장님이 안 보신 것 같은데. 다 봤어요. 준공영제 중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당 운송 사업자는 아예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 수입공동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언제든지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문제점들을 할 수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자꾸만 문제점만 얘기하시는데 우리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250만 도민을 위해서 실시합시다. 자, 일단 광역시들이 시행하고 있으니까 해도 된다 이런 논리신데요. 지금 광역시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 지원금 빼먹는 것 때문에 수사하고 난립니다. 그리고 어떤 버스 회사는요. 가족들 임원으로 지명해가지고 5억씩 주고 있대요. 감옥 보내야죠. 그거 어떻게 감옥 보냅니까? 아니 회사가 뭘 잘못해? 돈을 빼먹었는데. 아니 그거는 처벌할 수 있더라. 가족들 임원 등재해가지고 월급 많이 주는 거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건 경영사항이라 막을 수 없어요. 형법에 잘못된 거는 처벌하면 형법 위반이 아니라니까? 회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회계감사하면 기사님. 임원한테 월급 많이 주는 게 어떻게 불법이에요? 그런 자꾸만 이게
자꾸만 문제들을 아니 그게 뽑아서 적은 문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지 말자고 하면 안 자, 된다니까요. 방만 경영으로 생기는 혈세 낭비. 그 낭비는 여기 잡아야죠. 못 잡는다니까 현재 상태는요. 왜 못 잡습니까? 지금 아이, 이런 참. 두 분은 왜 삿대질을 안 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지사님 아니 자꾸만 조그만 지사님, 문제를 가지고 하지 조금 말자고 경영 하시는 거예요. 방만 경영 불투명 경영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정 지원을 받는 회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운영해가지고 월급 누구 많이 주고 돈 빼돌리고 이런 것들이 시장님 말씀은 저희가 잘 반영할게요. 반영할 방법이 동참하세요. 없잖아요. 지금 시민들 아니, 안전의 문제입니다. 아니 6개월 있다 하면 안 돼요? 아니, 더 다 보완한 준비가 다음에 하면 안 됐는데 됩니까? 왜 6개월 뭔 있다 준비가 합니까? 돼요? 저 2년 동안 충분히 준비했어요. 그게 아니, 엉터리라니까요. 그게 엉터리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와 자,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할게요. 도당과 민주당도 그렇고 자, 한 번씩만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요 사안은 민주당도 한 번씩만 그렇고 하세요. 한 번씩만 민주당도 이제. 그렇고 경기도 의회도 그렇고요. 준공영제 하자고 해요. 그런데 준공영제 내용이 엉망이다 보니 지금 24개 시군 중에서 해당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지금 못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준공영제 하자는 건지 준공영제 이름으로 방만 경영하게 하고 노선 예를 들면 이익 영구적으로 갖게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공적 책임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든지 일정한 금액의 지원을 받으면 사회적 기업 전환한다든지 아니 사회적 통제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 보완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거 하고 해도 되거든요. 내 조례 선거 때만 하는 거 21조에 아니에요. 보면 부당 운송 사업자 준공영제 제외 계속 3회 이상 잘못했을 경우에는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 기간을 그 업체를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월급 많이 주는 게 부당이 아니잖아요. 시장님. 이 공영제를 하시자고 했어요. 이 김어준의 장기적으로 이 그래야 된다고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라도 하게 되면 그 장기적이 20년이니까 30년이니까 아니. 하시려면 5년 10년 해야 될 텐데 장기적으로라도 하신다면 이거 예산이 2조 이상 듭니다. 이거야말로 하지 말자란 얘기죠. 지금 2조 돈 준공영제 낼수 있어요? 하자니까요. 제대로. 준공영제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요. 아니 이런 엉터리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다 예산 낭비하는데. 준비가 돼 있는데 아니 버스 회사 무슨 봉 잡힐 일이 있습니까? 봉 잡히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 아니 재정을 무한대로 투입하고 왜 무한대로 버스 회사 투입을 책임도 안 해요? 지고 야, 자손 많은데 영원히 250 이익 내는 회사 만들어주는 게 자. 그게 나쁜 짓이지요. 25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약 1년에 경기도 전체, 경기도는 2,500억, 전체 하면 5,000억 정도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쓸 여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 잠깐 할게요. 경기도의 버스 기사, 버스 노동자가 2만 명이에요. 그래서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서 4만 명을 만들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1년에 1,000만 원씩 추가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왜 버스 회사에 줍니까? 이제 돈 나눠준 거 너무 좋아하지 아니, 마세요. 또 무상 똑같은 예산을 쓴다면 왜 버스 회사를 주냐. 장시간 노동이 문제라서 사고가 나면 버스 자, 근로자한테 알겠습니다. 처우 개선비를 주라. 자, 두 똑같은 분이 돈으로. 요 사안은 충분히 쟁점이 전달된 것 같아요. 예. 쟁점이 돈이 전달이 아까워서 그래요, 제가. 전달이 안 됐다면 그거는 저 책임은 아닙니다. 오늘은 1차전일 뿐이니까요. 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빅매치로 왜냐면 지금 광역 지도단체 중에 두 분처럼 이렇게 일찍부터 구도가 만들어진 케이스가 없어서 저희가 앞으로 한 6개월간 6번 정도는 아, 좋습니다. 네, 이분들을 그때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손이 안 닿잖아요. 딱 붙여가지고 예, 여차하면 예, 꿀밤이라도 날릴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가지고 특설링을 좋았습니다. 그때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맛배기니까요. 1차전. 자, 한 가지 더 주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주제가 더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하나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짧게 네. 적폐청산 이거 이제 그만하고 미래로 넘어가야 된다. 아니다. 아직 반도 안 왔다. 뭐 이런 적폐청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두 분이 먼저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적폐 청산하는 절차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 예를 들면 다스 소유주가 누구 거냐 이런 거 뭐 밝히자는 거 좋아요. 좋습니다만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추미애 당대표가 나서서 말씀하시고 어제는 안민석 의원이 어제 뉴스에 나가서 자 MB 아마 구정 전에는 포토란에 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정치 공세와 정치 보복으로 보인다는 거니까요. 그냥 수사기관이 잘 하도록 맡겨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하는 제일 큰 이유는요. 소수 기득권 권력자들이 부패입니다. 그 때문에 엄청난 불평등이 생기고 그 격차 때문에 그 사회가 예를 들면 혼란에 빠지고 예를 들면 다수가 기회를 잃어서 좌절하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데 적폐청산 지금 하고 있는 죄 지은 자를 찾아서 처벌하는 거 그냥 원래 일상적인 국가의 의무예요. 그걸 왜 시한을 정합니까? 그리고 특히 그 죄를 지은 자들이 한때 권력을 가졌던 정치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그 특례 인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면 왜 옆에서 처벌하라고 말을 했냐. 누가 말을 했냐. 왜 문제 삼습니까? 그건 죄를 지은 거 처벌하는 거는요. 망구의 진리입니다. 그 얘기를 왜 당대표가 하면 안 됩니까? 죄 지은 사람 처벌하라고? 해야죠. 저는 어제 남지사님이 정치인이 나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일종의 물타기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전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저는 물 안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 잘 타신 거예요, 방금. 이 말씀하셨는데 이 정치보복의 길로 간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아니 국가 경영을 문재인 최종적으로 정부와 문재인 책임지고 정부를 있는 이루고 있는 주요 정치인들이 하니까 정부가 없는 죄 만들었어요. 있는 죄 찾아서 처벌하는 거는 의무라니까. 의무가 없는 죄라고 그랬나요? 아니 그러니까 있는 죄 찾아서 처벌하라는 거는 구속을 모두가 해라고 지시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지시하면 어때요? 죄진 사람 처벌하는 거? 안 되지. 법률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잘못한 거를 혼내야 된다. 잘하면 칭찬해야 된다는 그냥 상식이에요. 이걸 가지고 왜 네가 말했냐? 왜 그런 식으로 말했냐? 왜 지금 하냐? 왜 이렇게 세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적폐를 옹호하려는 적폐 세력들의 행태다. 입을 다물라. 이게 제 얘기입니다. 왜 다물어요? 저 처벌 잘못된 거 처벌해라. MB 구속해라. 저도 맨날 하는 얘기인데요. 왜 잘못됐어요. 하지 마세요. 지사님 저는 해도 되죠? 하셔도 돼요. 언론인은 다 하면 안 되지. 언론인은 해야죠. 언론인은 다 하면 안 되지. 그런 논리면. 유력 정치인들이 지금 권력을 잡으셨어요. 제가 이거 충고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 자성이 있어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이재명 시장님 문재인 대통령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다고 지적을 하셔야 이 정부가 망하지 않고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가 생기는 사소한 마찰하고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순실이 같은 사람한테 맡겨놓고 엉망진창으로 하는 건 다른 거죠. 내부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그 권력을 굉장히 정의롭게 만들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시장님처럼 무조건 칭송하고 무조건 잘했다. 당장은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박수 칠 수는 모르지만 무조건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만해요.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뭘 그리 비평할 게 많습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그래요. 뭘 잘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외교 문제 같은 거는 정말 이 외교 안보 라인은 지금 제가 볼 때 너무 허약해요. 그 전에 아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소위 자주적 균형 외교는 커녕 그냥 널뛰기 편향 외교하다 이 모양 만들었는데 그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왜 얘기를 안 해요? 외교 잘못됐고 예를 들면 국정 운영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죠. 제가 한 얘기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지금처럼 하지 않으셨다고요. 얼마나 박근혜 지키기 위해서 출마한다면서요. 그거는 선거 때 했던 얘기인데 그때 좀 쑥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실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닙니다. 네, 알았어요. 지금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는요. MB를 정점으로 한 부정한 권력의 불법 행위들입니다. 이걸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한 발도 못 나가요. 청산하자니까요. 누가 하지 말재요. 아니 청산하려는데 잘 안 되니까 자꾸 방해하고 발목 잡고 그러니까. 자꾸만 물타기라고 보지 마시고요. 아니, 홍 대표가 이제 물타기하고 그러면 홍 대표로 야단을 쳐야지. 자 여기서 잠깐만 홍준표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홍준표 대표에 대한 평가만 하고 오늘은 끝내야 되겠습니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하십시오. 자, 요 사안은 두 분의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는 드문 사안 아닙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홍준표 대표에 대해 간단하게. 아니요, 우리 홍준표 대표님이 말씀이 왔다 갔다 하셔서 그냥 말씀으로는 참 딱 잘라서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네. 근데 그 친박 청사는 정말 무섭게 하네요. 예. 그 총평의 그 핵심이 그겁니다. 친박 청산 잘 하고 계신데요. 예. 말씀은 좀 가려서 품위 있게. 그리고 뭐 여당도 대통령도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시면서 날카롭게 비판하시면 더욱더 빛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는 이제 법조계의 뭐 어떻게 보면 선배 진영이기도 하고 해서 전에 한때는 보니까 자기 선이 굵은 사람으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우리 방향은 다르지만
뭐 성향 자체는 그래도 성 굵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특히 일본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 흉 보는 거 남의 나라 가가지고 또 대통령이 남의 나라 가 있는데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수치심을 느꼈거든요. 그 낮은 의자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나 진짜 아니 일국의 제1야당 대표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거 진짜 자기 이익 때문에 집안 망신시키고 그냥 온 동네에다가 그 정말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대통령 특사도 가셔서 그 의자 똑같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참 일본이 그런 짓을 잘해요. 저는 이게 좀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과 자질을 못 갖고 있다. 저는 좀 정치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창피해서 그래요. 아이 진짜.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이재명 시장의 바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하시는 분한테 그건 내심 그러니까 국민들의 선택이죠. 저도 국민이라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창피해서 그래요. 창피해서. 아니 뭐 저는 국내에서 무슨 주장해도 상관없는데 입장이 다르니 그럴 수 있죠.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건 정말 아닌가. 근데 그런 시각을 우리 이재명 시장님은 날카로우신데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해서도 좀 잣들 들이대세요. 그리고 쓴소리를 하시면 그게 바로 정권에 대한 도움입니다. 진짜 잘못하거나 나쁜 의도를 갖고 있을 때. 근데요, 지금 외교 문제는 조금 더 연구해 보시면 지금 이 정부가 가고 있는 외교 방향은 상당히 정권이 너무 망쳐놨어요.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제가 그래서 외교 문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거미줄에 걸린 나방 같은 신세인데 그 빠져나가려고 바둥바둥하는 거를 산불 같은 거는 그거를 정말 그 빠뜨려 놓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죠. 아마추어적으로 저기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진짜 한국 외교의 참사입니다. 저는 산불 정책은요. 프로의 그 극치. 마이크 끕니다 이제. 잘한 거예요. 그래 해야지. 아니 MB 편이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경필 지사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이재명 빅매치 문자 엄청 많이 왔네요. 대선 후보급들이 나왔을 때만 오는 문자 폭발했습니다. 고정으로 만들어달라는 문자 많았고요. 두 분 다 전투력이 너무 좋네요. 너무 재밌음. 꿀잼 정신없이 싸우니까 너무 좋습니다. 특히 공장장이 말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저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두 분 잘 싸우시니까. 두 분을 인사를 이제 드리고 갔어야 하는데 끊을 수가 없어서요 그냥. 인사 없이. 누군지는 다 알잖아요 뭐. 강제 퇴장시켰습니다. 자, 관련 문자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매주 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매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물론 다른 광역단체 장들의 구도가 선명해지면 또 역시 마련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방중 홀대론, 혼밥론. 기사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기사가 있습니다. 중국 홀대, 문재인 혼밥, 포털에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논란 중, 홀대 당해, 등등등. 종편에서는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연 그런지 저희가 어제부터 짚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중국 동아대의 우수근 교수님 직접 수대 모시고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동아대에서 어떤 과목을 하셨습니까? 저는 국제관계라든가 한중일 비교 같은 과목을 2005년부터 살고 있습니다. 이미 2005년부터. 저도 사실은 저희 통신원과 일반인 수준의 눈높이에서 피부로 느끼는 중국의 반응은 들어봤는데, 전문가들이 보시는 관점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중국에 계시는 한국인 전문가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전에 이 얘기부터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홀대론 얘기 막 나올 때 너무 답답하셔서 사실은 어떤 매체하고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 인터뷰가 대부분의 이 홀대론에 대한 반박이었는데 그게 아예 통면집대가 안 나간 경우가 있었다고요? 지금 국내 미디어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시간 조절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녹음 방송을 했는데요. 네. 근데 두 앵커분이 너무 편파적이고 말도 안 되는 정말 그야말로 각주국어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만 하고 이미 답은 정해놓은 듯한. 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우린 자유민주 국가이다. 양쪽의 의견, 양쪽의 입장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 조목조목 그분들이 모르는 것을 들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홀대론이라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명해 주셨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10여 분 동안 녹음을 다 마쳤는데 그 녹음 과정에서 남자 앵커분이 그럼 이건 어떠냐? 이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냐? 여자 앵커분이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그분들도 이해한 것 같았는데 느낌이 좀 안 좋았죠. 네. 그래서 한 40몇 분 만에 후에 이제는 정식 방송 시간이 돼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녹음할 때 제가 모르는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 들으면서 끝난 다음에 끄떡끄떡이면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네요. 우리가 중국 입장을 모르고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한 것 같네요. 그렇게 동조해 주셨는데 막상 방송을 딱 들어봤더니 제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분 목소리 질문은 똑같고 그러니까 그 40몇 분 만에 올킬 시켜버렸더라고요. 제 방송을 아예 그냥 통편집. 그러니까 홀대론으로 이 방송을 몰아가야 되는데 교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교수님 답변 부분을 사전 녹음했던 걸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본인들의 취지에 맞게 답해 주는 사람으로 끼워 넣어가지고 다시 방송을 했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건 생방송은 그렇게 나왔더라. 헌법 위반입니다. 제9조 양심의 자유라든가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저는 제 양심에 따라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혹은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자기들의 입맛하고 맞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반자유민주적인 그런 처사 아닙니까? 방송이 가끔 그렇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든가.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 제가 이 에피소드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내내 사실은 이렇게 홀대론으로 보수 매체들이 몰고 갔고 거기에 필요한 인터뷰만 땄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 매체나 종편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말로 홀대를 받는 거구나. 정말로 아무도 안 만들어서 혼자 밥을 먹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유도하고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중국 뉴스를 봐도 안 그런데 왜 이러냐. 라고 그게 아니라고 이제 반론했던 것들을 다 킬시킬 만큼 그게 의도적으로 몰아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고 싶으셨는데 못했던 이야기 혹은 그때 했는데 편집당해가지고 삭제된 이야기도 잠깐 여쭤보면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겁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한국의 분위기는 우리가 잘 알아요. 이제 홀대론 혼밥론으로 대표되는 프레임. 실제 중국 내의 분위기, 그러니까 중국 미디어에 나온 이야기는 그나마 조금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우리 미디어에 보도되지 않는 내용 혹은 중국 미디어에 보도되지 않는 내용, 속사정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혹은 또 교수님이 이제 학교에 계시니까 주변에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중국 지식인들의 이야기. 언론에는 얘기 안 하지만 사실은 이런 거야. 그런 얘기가 궁금하거든요. 자, 우선 우리 매스컴에서는 홀대를 당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바라고 있습니까? 속내가 뭡니까 이게? 예. 지금 참고로 제가 2005년부터 지금 상하이에 쭉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박사과정을 할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시는 상하이 당석이 1인자였습니다. 그분을 모셨던 참모진들. 아하. 지금도 같이 쭉 이야기를 하고 10몇 년 됐으니까 그야말로 호용호재하죠. 시진핑의 참모진들과 잘 아신다 이거죠. 그렇죠. 동문이다. 예. 그중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앙으로 국가 부주석 주석으로 가면서 같이 데려가고 근무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로테이션으로 도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왕후닝이라든가 한정 상하이 당서기 같은 경우도 이번에 7인 상무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분들도 제가 몇 번 만나서 그분들 참모진들하고 쭉 지냈어요. 교수님의 인맥이 훌륭하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한국 사회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방송사였나요? 혹시 편집됐던 게 종편인가요? 그거는 제가 양심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제가 알아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홀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는 그러는 것이죠. 내가 이제 며칠 전에도 그분들하고 연락을 했는데요. 아니, 우 교수 좀 한국이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한국이 25주년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을 올해 내 하고 내년서부터 새롭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좋은 발상에다 해갖고 받아들여줘서 다른 것도 아닌
정상회 방문에는요, 사적 방문, 실무 방문, 공식 방문, 뭐 국빈 방문 랭킹이 있는데요. 국빈 방문을 해줬다. 국빈 방문도 중국에서는 1년에 몇 차례밖에 안 해요. 전 세계 국가 원수를 상대로. 그 정도로 중국은 한국하고 껄끄러운 관계를 빨리 풀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홀대가 아니라 정반대인데. 즉 시진핑 주석은 중국 국내에서 야 한국은 시진핑 너가 사드 반대했는데 사드를 배치하고 또 4개를 더 배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당신의 체면을 구기고 따귀를 때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한국에 이렇게 잘해주느냐. 거꾸로. 네. 중국에서. 왜 굴욕적인 외교를 하느냐. 시진핑 주석은 그런 얘기를 들 정도인데 한국은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입장만 얘기하니까 이것이 정말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냐. 한국의 입장이 아니라 한국의 보수 매체가 만들어내는 프레임인데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고. 근데 예. 그게 포털을 통해 너무 많이 퍼지니까 정말 한국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닌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거꾸로 중국에서는 아니 중국 사드 그 철수 안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국빈 방문을 해주고 당신이 너무 굴욕적이다라는 얘기가 오히려 내부적으로 있다. 보십시오. 이것이 홀대라든가 무시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은 시진핑 주석이 홀대하고 무시하려고 했더라면요. 국빈 방문을 받아들여줄 리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 아베 총리 아직 중국 한 번도 방문 못했습니다. 5년째 방문 못하고 있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제3국에서도 억지로 얼마 전에 만나줬죠. 뭐 받아들여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문도 아닌 국빈 방문을 했고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마음이 안 좋고 홀대하려고 했더라면요. 시진핑 주석이 만나기 전에 7인자인 장까오리 그 사람의 한자 이름이 우리의 고려시대의 고려랑 같습니다. 발음을 까오리라고 하는데 나는 까오리 고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이만큼 우리는 한국하고 친해하면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 먼저 만나서 막 너스레 떨면서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1인자인 국가주석이 별로 불쾌하게 생각하고 홀대하려고 했더라면은 7인자에 불과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너스레 떨면서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것은 홀대가 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진짜 홀대했더라면요. 요번에 시진핑 주석이 사드 한국이 적절히 처리해 주길 하면서 넘어갔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3불 원칙. 예. 3불 원칙 같은 건 전혀 언급도 안 했지 않습니까? 언급도 안 했죠, 아예. 예. 그다음에 2인자, 3인자도 되게 좋게 반응을 보였고 되게 우호적으로 대해줬고 어떤 걸 하나를 보더라도 홀대하고가 거리가 먼데. 혼밥은요? 혼밥. 이게 혼밥 같은 거 보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데 중국이 지금 한국하고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빈 방문으로 초대해줬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시진핑 주석이 다 찾아가서 아니면 2인자, 3인자가 찾아서 식사하고 그러면요. 중국 국내의 민심을 보십시오. 시진핑 주석을 바라볼 정적도 많습니다. 절대 권력을 지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적을 만들었으니까요. 민심도 안 좋거든요. 사드를 배치해갖고 중국이 위험하게 됐다라는. 예. 그런데 어떻게 몇 끼니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중국의 메시지. 우리는 당신들을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개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면서 지켜보는 것이죠. 중국 국내 민심도 의식을 하면서 어떻게 몇 끼니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 일방적인 우리의 요구인 것이죠. 비현실적인. 그러면 실제 이 식당을 선민식당을 방문한 것이 중국 일반에 미친 영향은 뭡니까, 보시기에? 그것은 아주 잘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저는 요번에 대통령이 이미 방중하기 전에 예. 이번 방중은 상당히 결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CCTV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방중하기 전에. 중국에. 그런데 그걸 갖다 우리는 악마적인 편집을 했다는데 그만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인데요. CCTV에서 대통령은 우리는 3불 원칙 우리 기존 입장을 견제하겠다. 바뀐 거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중국이 바랬던 것은 중국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중국 당국자들도 중국 같은 나라는 최고 1인자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장애물만 해결이 되면은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들려줬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정치적 장애물은 3불 원칙을 한국이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것만 견제하겠다가만 해주면은 좋다. 네. 그러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한 자신도 참가할 용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이제 들려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 방중하기 전에 우리는 3불 원칙을 견제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건 분위기 좋다. 네. 그다음에 방중한 날
노영민 대사가 관례적으로는 대통령을 영접해야 되는데 난쟁이 났죠. 남경 그것이 바로 중국의 정서에 어필하는 감성 외교의 시동이었거든요. 게다가 대통령이 서민 행보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이 네. 좋아하는 중국 권력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정말 새롭게 할까 좋아할 수 있는 일을 기획해서 했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잘한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혼밥 먹었네 무시당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중국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외교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외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그러지게 만든 것이죠. 잘한 걸 갖다가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핵심을 요약해가지고 흥분한 채로 그것도 지금 머리가 벌써 뜨거워졌어요 저는요. 아니 교수님이 그만큼 답답하고 억울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네. 우리는 자유민주 40초 국가입니다. 남았습니다. 예. 예, 앞으로 우리 언론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목소리만 나온다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성숙한 국민들은요. 다른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라면서 다른 목소리도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목소리만 나오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메카시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 오늘의 방송 내용을 봐서는 한 번 더 오실 것 같아요. 저 지금 막 흥분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희가 마침 또 오늘 빅매치가 있어서 시간이 짧아져서 바로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중국 동아대 우수경 교수였습니다.